안녕하십니까. 이제 시작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강의 끝낸 인원은 별로 많지 않아서 상당히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강의를 들으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그 두 분은 에이모스 많이 써봤습니까? 전혀 안 써봤어요? 네? 네? 한번 배운 적이 있다. 그쪽도 그래요? 이 말을, 소리 하시면. 하여튼, 날씨가 더 추워졌는데, 이렇게 오셔서 또 6시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작 무슨 배우시는 분들의 의도는 또 모르겠지만 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오늘 부분을 어제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시 하거든요. 어제 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애기들 그런 거 하듯이 그냥 간단히 말하는 정도, 자동차 운전을 하더라도 앞으로만 가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트러블이 없을 때 모든 조건이 내가 만족할 때, 마치 도로를 운전하는 초보자 같으면 신호등도 내가 가는 길은 항상 파란 보이고 차도 없고 나 혼자 달린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럴 때는 뭐 그거 정도면 나가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어릴 때 자전거 타는 거 처음 배울 때 보면은 이 커브를 못 틀어서 계속 앞으로만 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고, 물론 그것도 이제 훈련을 시켜서 익숙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내용적으로서는 아주 초보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에 구조방정식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할 때에 교과서적인 아주 초보적인 이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자본들, 내가 원치 않았지만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고 해서 간단하게 해결이 안 되고 조금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뭘 해결할 수가 없나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들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잘 익히면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물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 그 다음에 방법, 해석 이렇게만 주되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처음 보실 때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설명을 많이 하려고 자료를, 책자를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각나는 것마다 이렇게 필기를 해서 나중에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 강의 교재도 보면 오른쪽이 비어있죠? 그렇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른손잡이를 위한 대회입니다. 보통 보면은 왼쪽이 비어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른손잡이를 쓰기가 불편하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사인하거나 이렇게 볼 때는 팔을 왼손잡이인데 이렇게 쓰는 거 봤죠? 쟤는 팔이 보였나 왜 저러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른손잡이용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자기가 쓴 쪽이 다 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애가 지금은 다 어른이 됐지만 어릴 때 왼손잡이인데 여러 교육학자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왼손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대로 놔두라 그래서 그 말 읽고 왼손 쓰기 했거든요. 근데 수학 문제를 산수 문제를 푸는데 자꾸 앞에서 풀어놓은 결과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대감인가 어떻게 그걸 모르냐 그랬더니 보니까 왼손잡이라 자기가 그 쓴 글을 자꾸 손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아주 똑똑한지 그것도 알겠지만 눈이 안 보이니까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서양의 왼손잡이들은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아니면 옆으로 막 돌아서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이 오른손잡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왼손잡이가 좋은 거는 운동할 때, 특히 야구할 때 좋고,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인데 왼손잡이가 하니까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하고 굉장히 많이 치잖아요. 그죠? 운동은 상대에서 많이 치는데 오른손잡이 왼손잡이하고 상대할
그게 별로 없어서 왼손잡이를 만나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어요. 오른쪽 여백에다가 열심히 메모를 해놓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하는 것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투지를 살려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보다는 그 세 가지 분명히 하는 건데 이 목적이 뭐냐? 그하고 그럴 때는 어떤 이 에이모스에서 제공된 절차를 사용하느냐 그것을 중요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어제 한 건 마찬가지로 모든 파일이, 유선 파일이 이런 게 일단 보시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패스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나 있는 이렇게 패스 다이어그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숫자가 나올 때 유효 숫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게 좀 복잡하고 뭐 이럴 때는 글씨도 작은 데다가 이 유효 숫자가 좀 디폴트는 2자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데 각자가 별뜻 아닌 것 같지만 일단 편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유효 숫자를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가 한 거죠. 뷰로 각자 해보시면 됩니다. 뷰로 가서 인터페이스 프로퍼티즈 인터페이스 프로퍼티즈를 가면 그래서 포맷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포맷 이거 하지 마시고 miscellaneous MISC를 포맷도 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MISC로 가서 보면 decimal places가 있고 decimal places for text macros가 있잖아요. decimal places에 가서 이걸 그냥 한 5 정도 하면 5 정도에서 apply 하면 여기 소수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decimal places for text macros는 뭐냐면 우리가 텍스트를 이 부분에서 카스케아 결과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유효 숫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라 그런 이야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숫자가 여기 있는 이런 숫자가 다른 숫자들하고 겹쳐가지고 이 숫자가 어느 화살표의 값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있죠. Move Parameter Values라는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Move Parameter Values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와서 따라오죠. 뭐가 그럼 여기 이 숫자의 값이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이런 테크닉은 별뜻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아웃풋을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는 유용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옮겨보면 어느 선을 따라 옮기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아래쪽, 위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아웃풋을 보면 에이모스 아웃풋에서도 보시면 여기 숫자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가까이 되면 데시말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3에 되어 있는 것을 한 7 이렇게 해보면 이 숫자가 7자리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죠. 간단한 팁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자, 먼저 파라메터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에이모스를 할 때 여기서 Analysis Property를 처음 클릭을 하면 Analysis Property를 클릭을 하면 Estimation 안에서 Discrepancy 이렇게 나오면서 Maximum Likelihood, Generalized Least Squares, Weighted Least Squares, Scale Free, Total Distribution Free 이런 5가지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모수를 추정하는데 어떤 통계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Maximum Likelihood가 디폴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maximum likelihood는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관측한 값이 전부 정규분포로 따른다 하는 그런 가정을 합니다. 그런 가정을 만족할 때 maximum likelihood를 쓰면 가장 좋은 것인데 세상에 어떤 데이터도 완벽하게 정규분포로 따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샘플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고 대충 봐서 굳이 정규분포가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으면 maximum likelihood를 써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뭐 generalized list square 이건 먼저 회귀분석을 할 때 하는 그런 방법 리스트 스퀘어 최소 제곱이라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을 써서 하는 건데 우리가 나는 언제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 이렇게 하나만 골라서 할 것이냐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이 방법도 해보고 이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보는 겁니다. 해봐서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를 비교하는 방법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때에 가장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통계적 방법에서 이런 거 말고 가설 검증이나 이런 데는 모수적인 방법, 비모수적인 방법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 모수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maximum likelihood처럼 관측값의 분포가 정규분포로 따를 때 개발된 논리가 모수적인 방법이고 비모수적인 방법은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을 때, 즉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언제 모수적인 방법을 쓰고 언제 비모수적인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마치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모수적인 방법도 해보고 비모수적인 방법도 해서 두 개의 결과가 같이 나올 때 훨씬 더 신뢰성 있는 그런 결과를 사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논리는 정규분포를 따를 때 아닐 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따르냐 안 따르냐를 크게 따지는 이유는 없고 두 개의 방법을 다 적용해서 공통된 결과가 나올 때 자신 있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메터 에스티메이션을 하면은 convoluted list squares 메소드를 하면 이런 함수 역시 f를 가지고 discrepancy 펑션이라고 합니다. 불일치 함수입니다. 무슨 불일치 함수냐면은 우리의 그 샘플 데이터하고 참 모형 우리가 모릅니다. 참 모형과 샘플 데이터인데 참 모형을 모르지만 우리가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을 해서 우리가 경로도를 그렸다는 것은 참 모형이 이럴 것이다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정을 한 거거든요. 그 가정과 실제 데이터의 불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를 f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f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불일치 함수를 각 방법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여기서 TR이라는 그러니까 S는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고 시그마는 우리가 설정한 모형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얼마나 서로 다른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빼기를 하고 제곱을 해서 이런 형태가 많이 들어가고 이게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트레이스라는 것은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에서 그 대각 행렬의 값만 더한 거거든요. 노테이션이 그렇습니다. 대충 보면 다 트레이스가 들어가고 S, 시그마 들어가고 I,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방법은 달라도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이것을 빼기를 한 거냐 나누기를 한 거냐 우리 차를 보는 것이 빼기를 한 거나 나누기를 한 거나 다 비슷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방법, 시작하는 원리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maximum likelihood을 많이 쓴다. 이제 그 discrepancy function 이 f를 그러니까 이 f를 최소화하는 모수값을 찾자 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원리는 조금 하죠. 그래서 혹시 이제 학술적으로 discrepancy function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매뉴얼을 보시면
에이모스 매뉴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매뉴얼 보시면 뒤에 아펜딕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부스트래핑. 부스트래핑은 우리 통계 세계에는 재샘플링, 재표본이라고 합니다. 원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자체를 마치 모집단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다시 샘플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붙은 것이 부트스트랩이, 부트는 장화죠, 그죠? 장화, 스트랩은 끈이에요. 장화끈을 다시 낸다 하는 속설이지만 부트스트랩이 같이 붙으면 재충전한다. 지 스스로. 그 컴퓨터 우리 할 때 부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재샘플링은 부트스트랩입니다. 그러니까 재표본하는 방법으로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체크나이트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건 훨씬 더 전에 나온 것이고, 부스트래핑이 요즘은 재표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에이모스에서 재표본을 사용해요. 그 구조 방정식에서 부스트래핑 메소드를 써서도 역시 우리가 어제 한 것처럼 그와 같은 모수를 추정하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멀티그룹 어널리시스입니다. 멀티그룹 어널리시스는 마치 교호작용을 보는 것처럼 데이터가 다 있는데 하나는 성별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러면 남자에 대한 것과 여자에 대한 것들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룹핑이 바로 성별로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이 도별로 나와 있다면, 우리나라가 8도다 그러면 8개 도를 가지고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럼 각 도에서 도별로 이제 그 구조 방정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들이 서로 다른가, 모형이 서로 다른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 것은 뭐 그 그룹핑 하나도 없으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훨씬 더 뭐 이것은 당연히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 베이지안 어널리시스입니다. 베이지안 어널리시스는 베이스라는 통계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논리를 개발을 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모수를 추정할 때 그 모집단의 모수라는 것은 예를 들면 평균이다, 분산이다, 뭐 폐기, 개수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전까지는 평균, 분산, 폐기, 개수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모르지만 주어져 있는 값이다, 픽스드, 컨스탄트다, 그런 개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니 뭐 평균이라고 변하지 말는 법이 있느냐, 분산이라고 변하지 말는 법이 있느냐, 그래서 평균도 확률 변수다, 분산도 확률 변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들은 다 변수로, 확률 변수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하는데, 자, 이 베이지안 한번 보세요. 그러면 평균을, 그럼 너는 평균이 여기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상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확률 변수라고 생각해야 되냐. 주어진 상수라고 생각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maximum likelihood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베이지안 메소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쪽을 생각하느냐, 개발 논리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역시 maximum likelihood도 해보고 베이지안 메소드도 해봐서 역시 두 결과가 일치하는 그런 것이 나올 때 같이 종합해서 그렇게 쓴다. 사용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데 어떻게 너무 치중하실 필요가 없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럼 왜 이 또 다른 방법 쓰느냐 하면은 앞에서 한 방법들에서 해가 잘 나오지 않을 때에 이 또 다른 방법을 쓰면 훨씬 더 문제없이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셀 그전에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평균은 0이다 그렇게 가정을 했거든요. 근데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평균이 0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있지만 0이 아닌 평균이 있지만 우리가 그 평균을 빼줘버리면 항상 평균이 0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평균이 0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평균도 추정을 했죠. 또 폐기식을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가지고 폐기식을 했을 때
이제는 전편이 0이다. 특별히 가정을 했거든요. 근데 전편이 0이 아닌 전편이 있다면 그 값도 추정을 해보자. 그럽니다. 먼저 보스트래핑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스트래핑은 리샘플링 메서드인데 이것은 파라메타에 우리가 폐기계수, 파라메타가 폐기계수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폐기계수의 샘플 디스트리뷰션, 폐기계수의 분포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를 구할 수가 있다. 어떤 우리가 추정하고 하자는 모수값일 때 그 모수값의 추정치만 나타내 주는 것이 우리가 어제 배운 겁니다. maximum likelihood estimate 이러면 그 값이 얼마나 이렇게 되는데 그 분포가 사실은 이제 그 크리티컬 레이시오 같은 거 배웠잖아요. 어제 그 모수가 0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것이 굉장히 러프한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로 따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근사적으로도 정규 분포를 잘 따르지 않아요. 그랬을 때 분포에 관계없이 이 스탠다드 에러가 주어지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계적 검증을 할 수가 있다. 현재 실제로 뒤에 얘가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간접 효과의 형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차렸을지는 모르지만 어제 강의를 했을 때 직접 효과, 간접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직접 효과는 유의성, p-밸류를 계산해 줬어요. 그런데 간접 효과는 p-밸류가 안 나왔습니다. 뭐 제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 잘 안 됐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우리가 추정하는 거에다가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이렇게 나오는 아웃풋을 보면 간접 효과에는 p-밸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간접 효과의 유의성도 여기서 보스트래핑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스트랩 방법인데 이렇게 다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실습 예제를 한번 보죠. 이 예제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 케이스 제로의 일부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ceived behavior control이라는 것이 behavior에 바로 직접 효과,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가 이걸 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intention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이 관계를 더 잘 설명하는가, intention이 behavior에 더 잘 설명하는가 그렇게 되면 이 효과도 검증할 수가 있고 또 이 간접 효과도 검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제 한 그 방법으로는 이 경로, 간접 효과 경로에 대한 유의성을 우리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로글을 이렇게 작성하는가, 여러분들 묵국이 작성하실지 혹시 데이터 path ingredients 이건 데이터고요. 어떻게 손도 좀 풀겸 해서 그림 한번 그려보실래요?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